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정수입니다. 올해 76이에요. 아내 이명자는 74시고요. 우리 부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아온 덕분에 노후 자금이 좀 모여 있었죠. 아들 김태준이는 올해 54입니다.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 박은주는 52인데 예전에 호텔 지배인으로 일했다가 지금은 집에서 지낸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은 유난히 추웠어요. 11월 말의 찬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죠. 아내와 저는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쯤이었나요?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여보, 누가 왔나 봐요.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집에 저녁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슬리퍼를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아들 태준이와 며느리 은주가 서 있었어요. 둘 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죠.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아들은 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아버지, 저 태준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깜짝 방문이에요. 문을 열자마자 찬바람과 함께 며느리의 독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조용하고 담백했던 집안 공기가 단숨에 이질적인 향으로 가득 찼어요. 며느리는 익숙하게 제 팔을 잡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고 아들은 마치 자기 집처럼 소파에 외투를 던지더니 털썩 주저앉았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부모님을 반갑게 찾아온 자식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뭔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계산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냐? 저녁은 먹었고? 제가 묻자 며느리가 과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요, 아버님. 저희 청담동에서 제일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먹고 왔죠. 예약하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아버님, 어머님은 식사하셨어요? 우리야 늘 먹던 대로 먹었지. 에이,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다니세요. 아버님, 어머님도 이제 좋은 것도 드시고 좋은 구경도 하셔야죠. 그 말은 얼핏 들으면 우리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실은 아버님, 어머님은 이런 세계를 모르시죠라고 선을 긋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태준이는 그렇게 말하며 옆에 놓아둔 번쩍이는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꽤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거실 테이블에 탁 올려놓았죠.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옆으로 바짝 다가앉아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어색하고 가식적인지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아버님,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태준 씨가 드디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대단하죠? 사업? 저는 짧게 반문하며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들은 가슴을 활짝 펴고 거창하게 입을 열었죠. 네, 아버지. 제가 그동안 회사에서 쌓아온 경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독립하는 겁니다. 그냥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IT 산업을 이끌어갈 스타트업을 만드는 거예요. 아들의 얼굴에는 조금의 겸손함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에 대한 흔들림 없는 자신감만이 번들거렸죠. 저는 말없이 서류 뭉치를 바라봤어요. 굳이 그 내용을 읽지 않아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류는 뭐에 쓰는 물건이냐? 제 질문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의 첫 장을 펼쳐 제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아버지께서 여기에 보증만 좀 서주시면 됩니다. 사업 초기 자금인데 은행에서 30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하거든요. 아버지 명의로 보증만 서주시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겁니다. 30억? 아들이 대학 다닐 때 들어간 등록금, 결혼할 때 마련해준 전세 보증금, 매년 명절 때마다 쥐어준 용돈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죠. 그러니 이 정도 금액도 아들에게는 당연히 제가 해줘야 할 의무 같은 것이었나 봐요. 그래, 내가 독립해서 사업을 한다니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아들아, 아무리 그래도 사업 계획서는 한번 봐야 하지 않겠니? 30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잖니? 저는 일부러 눈이 침침한 척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돋보기를 찾아 쓰는 신용을 했어요. 제 합리적인 질문에 방금 전까지 제 어깨를 주무르던 며느리의 손길이 순간 멈칫하는 것이 느껴졌죠. 그 아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제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는 듯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아버지, 이 아들을 못 믿으세요? 제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 차리는 줄 아세요? 이건 미래 산업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요. 아버지는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잖니?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업이라는 건 또 다른 세상이란다. 큰 돈이 오가는 일이니만큼 보증을 서는 나도 최소한 내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위험성은 없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 제 차분한 설득에도 아들의 표정은 풀릴 줄을 몰랐어요. 오히려 더 큰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렸죠. 아버지는 항상 그러시죠. 제가 제 인생 걸고 뭘 좀 해보려고만 하면 꼭 그렇게 찬물을 끼얹으세요. 제가 아직도 철없는 애로 보이세요? 옆에 있던 며느리도 거들고 나섰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살가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죠. 아버님, 지금 저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버님 돈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보증 한번 서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우리 태준 씨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일이에요. 내 명예, 내 자존심, 그리고 내 돈. 그들은 교묘하게 단어들을 섞어가며 저를 이기적이고 아들의 앞길을 막는 속 좁은 늙은이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보여다오. 내가 꼼꼼히 읽어보고 정말 타당하다 싶으면 그때 도장을 찍어줘도 늦지 않는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의 얼굴이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죠. 됐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못 믿으시면 그냥 없던 일로 하죠. 제가 어떻게든 알아서 할 테니까요. 아들은 테이블 위의 서류를 아무렇게나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그 모습에 며느리는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까지 펼쳤죠. 여보, 진정해요. 아버님께서 뭘 아시겠어요? 평생 작은 가게만 하셨는데 이런 큰 사업을 이해하시겠어요? 뭘 아시겠냐니. 정말이지 뼈 있는 말이었어요. 평생 아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늙은이인 나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를 거라는 그들의 오만한 생각이 너무나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평생 아버지 그늘에서 살았는데 이제 좀 독립해서 제 날개로 날아보겠다니까. 그렇게 발목을 잡으셔야겠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 돈 나가는 게 아까우신 거잖아요. 결국 아들의 입에서 그 독이 묻은 말이 나오고야 말았어요. 50년 세월 동안 제 청춘과 인생을 모두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한들 그들의 귀에는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며느리도 핸드백을 낚아채듯 챙겨들고 그 뒤를 따랐죠. 그들은 제게 인사 한마디 없이, 아니 돌아보지도 않고 마치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차갑게 집을 나섰습니다. 쾅! 현관문이 찢어질 듯이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남기고 간 독한 향수 냄새만이 마치 불청객처럼 거실을 맴돌고 있었죠.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애들이 왜 저래요? 괜찮소? 그냥 생각 좀 해봅시다. 저는 소파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를 든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죠. 50년을 내 목숨처럼 여기며 이어온 이 끈끈한 인연의 끈을 이제는 제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괜찮소? 오히려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것 같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재산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은행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계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약 50억 정도 되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았고 부동산에 투자도 했고 주식도 조금씩 샀던 것들이 불어나 있었죠. 아들 녀석은 우리가 그저 소박하게 사는 늙은 부모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계획적이고 영리하게 재산을 모아왔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이자 재무설계사인 최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호야, 나 정수야. 오랜만이지? 아이고, 형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무슨 일이세요? 자네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러네. 오늘 점심에 만날 수 있나? 그날 점심 저는 진호를 만났어요. 단골 식당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죠. 형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심각하신데요. 저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아들이 30억 보증을 요구한 일, 사업 계획서도 없이 그냥 믿으라고 한 일, 그리고 제가 거절하자 화를 내며 나간 일까지. 진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요즘 그런 사기가 많아요. 자식을 앞세워서 부모 재산을 노리는 경우요. 혹시 며느리가 주도한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 아들도 동조했어.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야. 형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진호야, 나 좀 도와줘. 내가 한 가지 계획이 있는데. 저는 제 계획을 진호에게 설명했어요. 진호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그거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해는 갑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고맙네. 자세한 건 천천히 준비하세.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진호 만나고 왔소. 여보,
우리 큰일 한번 해봅시다. 큰일이요? 저는 아내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소. 이제는 정신 차리게 해줘야 해요.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며느리 번호였습니다. 아버님, 저 은주예요. 응, 무슨 일이냐? 아버님, 그날은 저희가 너무 흥분했어요. 죄송해요. 태준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아버님, 한 번만 더 만나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사업 계획서도 준비했어요. 아버님께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망설이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너라. 제대로 보자꾸나.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전화를 끊고 저는 진호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진호야, 이번 주말이다. 준비 다 됐나? 네, 형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주말이 다가왔어요. 저는 집안을 정리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설치했습니다. 진호의 도움으로 몰래 카메라와 녹음기를 곳곳에 숨겨놓았죠.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야 하오.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토요일 오후 2시 약속 시간이 되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며느리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아들은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서 오너라. 들어와. 거실로 안내하니 아들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화려하게 제본된 사업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는 제가 준비가 부족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저는 사업 계획서를 받아들었어요. 겉표지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펼쳐보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죠. 수익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었고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었어요. 경쟁사 분석도 피상적이었고 자금 운용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이거 누가 만든 거냐? 제가 만들었어요, 아버지. 제 회사 동료들하고 같이요. 그래. 그런데 말이다. 저는 일부러 서류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질문했어요. 수익률 근거는 무엇인지, 경쟁사 대비 우위는 무엇인지,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죠. 아버지, 사업이라는 게 100% 확실한 건 없어요.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죠. 그래, 리스크는 있지. 그런데 그 리스크를 내가 왜 떠안아야 하느냐는 거다. 30억이라는 돈은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야.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성공시킬게요. 책임? 내가 무슨 책임을 지겠니? 사업이 실패하면 나만 빚더미에 앉는 거 아니냐? 제 말에 아들이 버럭 화를 냈어요. 아버지는 왜 저를 믿지 못하세요? 제가 그렇게 무능해 보여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야.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태준이가 이번에 성공하면 아버님, 어머님도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편하게 산다고? 지금도 충분히 편하게 살고 있다. 결국 그날도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진호에게 전화했어요. 진호야, 녹화는 잘 됐나?
네, 형님. 완벽하게 녹화됐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보여드릴 수 있어요. 좋아.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세. 제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은 조용했어요. 아들한테서도 며느리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아내의 동생, 그러니까 처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부, 저 은미예요. 오랜만이죠? 그래, 은미. 무슨 일이야? 형부, 태준이한테 들었는데. 사업 자금 때문에 좀 어려우시다면서요? 저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들 녀석이 친척들한테 연락을 돌리고 있구나.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형부,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태준이가 정말 잘할 거예요. 그 애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잖아요. 형부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은미야, 이건 우리 부부가 결정할 일이야. 알아요, 형부. 그냥 태준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여보, 은미한테까지 얘기했대요? 그런 모양이요. 친척들한테 압박을 넣으려는 거지. 과연 그 후로 친척들한테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아내 쪽 친척들뿐만 아니라 제 쪽 친척들한테서도요. 형님, 태준이 일 좀 도와주세요. 아저씨, 태준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대요. 형님, 그 정도 돈은 형님한테 문제도 안 되잖아요. 저는 모든 전화를 정중하게 받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고맙지만 이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야. 친척들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들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 태준이에요. 응, 무슨 일이냐? 아버지, 죄송한데요. 제가 정말 급해요. 이번 달 안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보증만 서주시면 돼요. 제가 책임지고 갚을게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아, 아버지가 한 가지 제안을 하마.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보증은 못 써주겠다. 하지만 대신에 직접 투자를 해주마. 10억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아버지?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첫째, 투자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한다. 둘째, 사업이 성공하면 투자금의 2배를 돌려받는다. 셋째, 매달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이 조건을 지킬 수 있겠니? 네, 아버지.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알았다. 다음 주에 계약서를 준비해서 오너라. 전화를 끊고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보, 정말 10억을 주실 거예요? 아니요. 이건 다 계획의 일부요. 저는 다시 진호에게 전화했어요. 진호야, 계획대로 진행한다. 투자 계약서 준비해줘. 알겠습니다, 형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걱정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다음 주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진호가 준비한 투자 계약서를 꺼냈어요. 아주 두툼한 서류였죠. 자, 여기 계약서다. 천천히 읽어보고 서명해라. 아들이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읽지도 않고 대충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너무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할 수는 없어요? 안 된다. 10억이라는 큰 돈이 오가는 일인데
계약서는 제대로 작성해야지.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를 믿으시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과 계약은 별개다. 자, 읽어보고 문제 없으면 서명해. 아들은 마지못해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럼 집에 가져가서 천천히 읽어보고 변호사한테도 검토받아라. 급한 일이 아니잖니? 아니에요, 아버지. 급해요. 이번 주 안에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니까요. 그래. 그럼 지금 여기서 다 읽어라. 나는 시간 많으니까 기다릴게. 결국 아들은 억지로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넘기면서요. 하지만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버지, 이거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데요? 어느 부분이? 여기요. 사업 실패 시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는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문제 있나? 아버지가 경영에 참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돈 10억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감시는 해야지.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며느리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리고 여기 투자금 사용 내역을 매월 투자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네요.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지. 아버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준아,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사업이고 10억이라는 큰 돈이 오가는 일이다. 당연히 계약서는 꼼꼼해야지. 싫으면 다른 데서 투자를 받아라.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결국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계약서 조건을 좀 더 완화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담보를 제공할게요. 다른 담보? 네, 저희 집 전세 보증금 받을 권리를 담보로 드릴게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 전세 보증금은 원래 제가 마련해 준 돈인데 말이죠. 안 된다.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든지 아니면 투자는 없다고 생각해라.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이 화를 냈어요. 아버지는 왜 이러세요? 저희를 도와주시는 건지 괴롭히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나는 도와주려는 거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결국 그날도 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불만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정말 저런 까다로운 조건으로 투자하실 생각이었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투자할 생각은 없었소. 저 아이들이 얼마나 돈에 눈이 멀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진짜 본색을 보여줄 때가 왔소. 며칠 후 제 계획의 핵심 단계가 시작되었어요. 진호의 도움으로 저는 한 가지 미끼를 준비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를 하나 실었어요. 은퇴한 자영업자,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 자산 100억 돌파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제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힌트가 들어 있었어요. 과연 그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신문 기사 봤어요. 무슨 기사? 아버지가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버셨다는 기사요. 정말이에요? 저는 일부러 당황한 척했어요. 아, 그거. 누가 쓴 거야? 괜히 쓸데없는 기사를. 아버지, 정말 자산이 100억이나 돼요? 그게, 뭐 그 정도는 되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그럼 10억은 문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하신 거예요? 태준아,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는 척 했어요. 알았다. 그럼 한 번 더 만나자. 조건을 다시 협의해 보자꾸나.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말 아들과 며느리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아버지, 이분은 제 친구인 변호사 선생님이에요. 계약서 검토를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그 변호사를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아마도 아들에게 유리하게 계약서를 고치려는 속셈이겠죠. 그래, 어서 와요. 변호사님,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계약서를 놓고 협의를 시작했어요. 아들 측 변호사는 계약서의 여러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 이 조항은 투자자에게 너무 유리해요. 이건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수정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협상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저는 일부러 양보하는 척하면서 핵심적인 조항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녁 무렵 수정된 계약서가 완성되었어요. 자, 이제 서명하겠니? 아들이 계약서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변호사와 눈빛을 교환했죠. 네, 아버지. 서명하겠습니다. 잘 생각했다. 그럼 여기 서명하고. 바로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아, 그런데 말이다. 한 가지 빠뜨린 조항이 있구나. 뭔데요, 아버지?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너희 부부가 공동으로 투자금을 갚는다는 조항이야. 며느리 이름으로도 서명을 받아야겠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님, 왜 제 이름까지 필요해요? 이건 태준이 사업인데요. 부부는 경제 공동체 아니냐? 당연히 함께 책임을 져야지.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를 제지했어요. 괜찮아, 여보. 우리 어차피 성공할 거잖아. 서명하자.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결국 서명했어요. 좋아. 그럼 이제 공증을 받으러 가자. 내일 오전 10시에 공증 사무실에서 만나자. 네, 아버지.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증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공증인 앞에서 정식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투자금을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아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어요. 응, 알겠다. 그런데 말이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투자금은 한꺼번에 줄 수가 없구나.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단계별로 주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서에도 나와 있지 않니? 투자금은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고. 아들이 급히 계약서를 확인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처음에는 없던 조항인데요. 어제 추가한 거야. 너희가 서명할 때 확인했어야지. 며느리가 버럭 화를 냈어요. 이건 사기예요. 아버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기?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인데 무슨 사기야? 싫으면 계약을 파기하든지.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결국 아들이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럼 첫 번째 투자금은 언제 주실 건가요? 다음 주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오너라. 그럼 2억을 주마. 2억이요? 10억이 아니고요? 그래, 첫 번째는 2억이다. 나머지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단계적으로 주겠다. 그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공증 사무실을 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진호에게 전화했어요. 진호야, 계획대로 진행됐네. 형님, 정말 2억을 주실 건가요? 아니, 한 푼도 안 줄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다음 주 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왔어요. 회사 이름은 퓨처테크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사업자 등록증이요. 이제 2억 주실 거죠? 그래, 줄게. 근데 그 전에 사무실 좀 보러 가자. 사무실이요? 그래. 내 돈이 들어가는 회사니까 사무실이 어떤지 확인해야지.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무실이 아직 완전히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래. 그럼 준비되면 보러 가자. 그때 투자금을 주지. 아버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급하면 다른 데서 먼저 빌려 쓰든지. 나는 제대로 확인하고 줄 거야. 며칠 후 아들이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사무실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공간이었어요. 책상 2개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직원은 몇 명이냐? 아직은 저랑 며느리. 아니, 은주랑 둘이서 시작하려고요. 컴퓨터는 다음 주에 들어올 거예요. 저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태준아, 이게 30억을 투자받겠다는 회사의 사무실이냐? 이건 아무리 봐도 준비가 안 됐는데? 아버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돈이 들어오면 제대로 갖출 거예요. 돈이 들어와야 갖추겠다고? 순서가 바뀐 거 아니냐? 그날도 투자금은 주지 않았어요. 아들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저 은주예요.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태준이 말고 저랑만요. 그래, 좋아. 언제 만날까? 내일 점심때 만날 수 있으세요? 다음 날 저는 며느리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는 커피 잔을 2손으로 감싸쥐고 말했어요. 태준이가 지금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실은 구조조정 대상자예요. 뭐라고? 네. 그래서 이번 사업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실패하면 태준이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제발 도와주세요. 돈을 빨리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다른 투자자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님,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미끼로 더 큰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미끼라. 내 돈을 미끼로 쓰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버님, 이해해 주세요. 사업이 원래 그런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은주야, 솔직히 말해봐라. 너희가 정말로 사업을 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거냐? 아니면 그냥 내 돈을 받아서 당장 급한 빚이나 갚으려는 거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을? 내가 바보로 보이냐? 사업 계획서도 엉터리고 사무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이게 진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의 태도냐?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돌아가거라. 그리고 태준이한테 전해라. 제대로 준비해서 오라고. 지금처럼 이럴 거면 투자는 없다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카페를 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여보, 며느리 만나셨다며요? 어땠어요? 글쎄요. 저 아이들이 정말로 사업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요. 진실을 밝힐 때가 왔소. 저는 진호에게 전화했어요. 진호야, 이제 조사 결과를 보여줄 때가 됐네. 내일 우리 집으로 와줘. 알겠습니다, 형님. 다음 날 진호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형님, 조사 결과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펼쳐봤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태준이는 회사에서 횡령 의혹을 받고 있었어요.
금액은 5억 원. 회사는 이를 조용히 처리하는 조건으로 태준이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빚이 10억 원이 넘었어요.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대출, 지인들한테 빌린 돈까지 합치면 그 정도였습니다. 진호야, 이게 확실한 거냐? 네, 형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사업 계획은? 사업 계획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냥 형님 돈을 받아서 빚을 갚으려던 거죠. 그렇구나. 저는 서류를 덮었어요. 이제 결심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불렀어요. 아버지, 부르셨어요? 드디어 투자금을 주시는 건가요?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아들과 며느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진호가 조사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이건 회사 돈 5억을 횡령했다며? 그리고 회사에서 쫓겨나기 직전이라고?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제가 횡령한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실수로 잘못 처리한 거냐? 5억이나 되는 돈을? 아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너는 빚이 10억이 넘는다며? 며느리도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버님, 그건 너희가 내 돈을 받아서 하려던 게 사업이 아니라 빚 갚기였구나.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작정한 거지? 아버지, 저희가 사업도 하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사업? 사무실도 제대로 없고 직원도 없고 계획도 엉터리인 게 사업이냐?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너희 빚 갚는 데 쓰라고 준 줄 아느냐? 아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될 일이냐? 너희는 나를 속이려고 했어.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가. 제 고함에 아들과 며느리는 울면서 집을 나갔어요. 그들이 떠난 후 아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여보,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리요. 하지만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소. 지금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지도 몰라요. 며칠 후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회사 돈을 갚았습니다. 집을 팔아서 갚았어요. 이제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집을 팔았다고? 네, 아버지. 전세로 나왔어요. 그리고 빚도 다 정리했어요. 그래, 잘했다. 아버지, 그럼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건 인정하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아들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백화점에서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 알았으면 됐다. 아버지,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아버지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건가요? 제 횡령 사실이나 은주빚까지?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내가 그냥 안 된다고 했으면 너희는 평생 나를 원망했을 거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희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되지 않겠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새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작은 성과도 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명절이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명절 잘 보내세요. 그래, 너희도. 아들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아버지,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냐? 제가 한 달에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를 갚으려면 평생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어서요.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아들의 월급으로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됐다. 이건 도로 가져가거라. 아버지, 대신에 이 돈으로 너희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라.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때 준비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식사를 하면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냐? 신문 기사요. 아버님, 자산이 100억이라던 기사. 그게 진짜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다. 그건 내가 일부러 낸 거야. 네. 너희를 시험해 보려고. 돈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고.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안 돼. 하지만 너희 빚 갚아주고도 남을 정도는 있지. 아버지. 하지만 나는 안 갚아줄 거다. 너희가 스스로 갚아야 해. 그래야 교훈이 되니까.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다 갚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정말 도와주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요. 조금은 도와줄 생각이요. 하지만 그들이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는 기다릴 거요. 그럼 언제쯤? 글쎄요. 5년? 10년? 그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요.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났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했고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냐? 드디어 빚을 다 갚았어요. 전부 다요. 그래, 축하한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그때 저를 바로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더 큰 범죄자가 되었을 거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어.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됐다.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너희가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큰 가방을 들고 왔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냐? 해외여행 패키지예요. 아버지,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쉬세요.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예요. 그날 저녁 아내와 저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여보, 잘하셨어요. 아들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어. 그런데 여보, 정말로 자산이 100억은 아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소.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는 충분하오. 그럼 됐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니까요.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로잡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